안녕하세요. 투더리군 TV입니다. 오늘은 맥주 이야기 두 번째 크래프트 비어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편에서는 맥주의 기본적인 역사와 종류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좀 더 특별한 맥주, 바로 크래프트 비어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맥덕이든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이든 또는 그냥 지식이 풍부해지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든 오늘 영상이 여러분 모두에게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크래프트 비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냥 맥주랑 뭐가 다르길래 이름도 특별하게 붙였을까요? 크래프트 비어, 그 끝없는 매력의 저자 이상윤 씨는 크래프트 맥주는 규모가 작은 양조장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드는 맥주를 말합니다. 병이나 캔의 모양, 라벨 디자인, 맥주 이름까지도 양조장이나 양조자의 철학과 차별화된 발상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아, 맥주 한 병에도 이렇게 깊은 철학과 스토리가 담겨 있다니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그런데 크래프트 맥주 하면 에일만 떠올리시는 분들 많죠? 사실 크래프트 맥주는 에일뿐 아니라 라거, 람빅 같은 다양한 스타일을 포함해요. 다만 에일은 발효가 빠르고 과일이나 초콜릿 같은 재료를 쉽게 넣을 수 있어서 크래프트 양조사들이 사랑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IPA나 스타우트 같은 에일이 크래프트 맥주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자, 이제 크래프트 비어의 역사에 대해 알아볼까요? 사실 크래프트 비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크래프트 비어의 개념은 1970년대 미국에서 시작되었는데요. 당시 미국 맥주 시장은 몇몇 대형 양조장들이 장악하고 있었고 그들이 만드는 맥주는 대부분 비슷비슷한 맛을 가진 라거였어요. 획일화된 맥주 맛에 지친 소비자들과 열정 넘치는 홈브루어들이 다양하고 개성 있는 맥주를 원하게 되면서 소규모 양조장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미국 크래프트 비어 혁명의 선구자로 꼽히는 프리츠 메이테그는 1965년 샌프란시스코의 앵커 브루잉 컴퍼니를 설립했어요. 그는 당시 거의 사라져가던 스팀 비어라는 미국 고유의 맥주 스타일을 부활시켰죠. 이후 1976년 뉴 알비온 브루잉, 1978년 시에라 네바다 브루잉, 1980년 볼더 비어 등이 문을 열면서 본격적인 크래프트 비어 운동이 시작되었어요. 재미있는 사실은 미국 크래프트 비어 혁명이 시작된 시기가 바로 미국의 금주법이 완전히 해제된 이후라는 점이에요. 1920년부터 1933년까지 미국은 전국적으로 술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했었는데요. 이 시기에 많은 양조 지식과 전통이 사라져버렸어요. 금주법이 끝난 후에도 몇몇 대형 양조장만 살아남아 미국 맥주 시장을 장악했죠. 그래서 크래프트 비어 운동은 단순히 새로운 맥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조 전통을 되찾고 다양성을 회복하는 문화적 운동이기도 했답니다. 혹시 위트비어라는 맥주 스타일 들어보셨나요? 이 벨기에 스타일의 밀맥주가 거의 사라졌다가 크래프트 비어 운동 덕분에 부활한 것도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1950년대에 마지막 위트비어 양조장이 문을 닫으면서 이 스타일은 거의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했어요. 하지만 양조가 피에르 셀리스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 1966년에 후아르덴 브루어리를 열고 위트비어를 다시 양조하기 시작했죠. 그의 후아르덴 위트는 오늘날까지도 위트비어의 전형으로 꼽히고 있어요. 양조에 대한 열정 하나로 사라져가는 전통을 되살린 셀리스의 이야기,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는 미국의 도그피시 헤드 양조장이 있어요. 이 양조장의 창립자 샘 칼라지오네는 처음에 레스토랑을 운영하다가 맥주 양조에 눈을 떴는데요. 그가 처음 만든 60미닛 IPA는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쓴 맥주였어요. 처음에 사람들은 너무 써서 못 마시겠다고 했지만 칼라지오네는 자신의 스타일을 고수했고 결국 이 맥주는 IPA 열풍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답니다. 지금은 도그피시 헤드가 미국을 대표하는 크래프트 브루어리가 되었죠. 자신만의 독특한 비전을 믿고 밀어붙이는 용기, 크래프트 비어 정신이 아닐까 싶어요. 전 세계적으로 크래프트 비어는 어떤 현황을 보이고 있을까요? 현재 미국만 해도 9,000개가 넘는 크래프트 브루어리가 있고 영국에는 2,500개, 독일에는 1,500개, 이탈리아에는 900개 이상의 소규모 양조장이 운영 중이에요. 벨기에는 국가 크기에 비해 많은 편인데요. 무려 400개 가까운 양조장이 있어
1인당 양조장 수가 세계 최고 수준이죠. 크래프트 비어가 급성장한 나라로 이탈리아를 빼놓을 수 없어요. 전통적으로 와인 문화가 강했던 이탈리아에서 맥주는 그저 더울 때 마시는 가벼운 음료 정도였어요. 하지만 1996년 테오 무시오라는 맥주 애호가가 이탈리아 최초의 양조 펍 이탈리아나를 열면서 변화가 시작됐어요. 지금은 이탈리아만의 독특한 크래프트 비어 문화가 형성되어 레스토랑에서도 와인 못지않게 맥주 페어링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답니다. 와인 나라에서 맥주가 자리 잡게 된 이야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일본도 크래프트 비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예요. 1994년 주세법 개정으로 연간 생산량 제한이 완화되면서 소규모 양조가 가능해졌고 지금은 400개 이상의 크래프트 브루어리가 활동 중이에요. 특히 일본 크래프트 비어는 다양한 일본 식재료를 활용한 실험적인 맥주로 유명해요. 유자, 말차, 쌀, 매실 등을 활용한 맥주는 일본만의 독특한 크래프트 비어 문화를 만들어냈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한국에서 크래프트 비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2000년대 중반부터예요. 2002년 문을 연 플래티넘과 세븐브로이가 초기 크래프트 브루어리의 시작을 알렸죠. 하지만 본격적인 성장은 2014년 주세법 개정 이후에 이루어졌어요. 주세법 개정으로 소규모 양조장의 출고 제한이 완화되면서 많은 양조장들이 문을 열기 시작했답니다. 현재 한국에는 약 150개 정도의 크래프트 브루어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들은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분포해 있어요. 특히 을지로, 경리단길, 망원동 등에는 크래프트 비어 전문바들이 모여 있어 맥주 애호가들의 성지가 되었죠. 또한 제주도의 제주맥주, 부산의 갈매기브루잉, 강릉의 버드나무 브루어리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양조장들도 인기를 끌고 있어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국에서 크래프트 비어가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결정적인 계기 중 하나가 2014년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의 크래프트 비어 프로모션이었어요. 당시 아웃백에서는 린 메뉴와 함께 크래프트 비어를 출시하며 대대적인 크래프트 비어 페스티벌을 계획했었죠. 강남이나 홍대처럼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서 크래프트 비어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하던 시기였는데요. 안타깝게도 프로모션 시작 직전인 2014년 4월 16일에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하면서 전국이 슬픔과 분노에 휩싸였고 결국 이 행사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당시 관련 업계에 있던 분들은 타이밍의 불운을 어디에도 하소연하기 어려운 시기였다고 해요. 같은 시기에 대기업들도 크래프트 비어 시장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하이트 진로에서는 크래프트 비어에 대한 분석을 다각도로 진행하고 있었고 소규모 크래프트 브루어리와의 제휴도 검토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몇 년 후 하이트 진로가 출시한 테라나 켈리 같은 프리미엄 라거는 크래프트 비어의 인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기업의 전략으로 볼 수 있어요. 크래프트 비어는 아니지만 기존 라거와는 차별화된 맛과 콘셉트를 내세웠죠. 한국 크래프트 비어의 독특한 점은 한국적인 재료를 활용한 맥주가 많다는 거예요. 제주 감귤, 한라봉, 유자, 오미자, 쌀, 심지어 김치를 활용한 맥주까지 있답니다. 또한 한식과의 페어링을 위한 맥주 개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삼겹살과 잘 어울리는 스모키한 포터, 매운 음식과 페어링되는 과일향의 사워 에일 등이 그 예죠. 크래프트 비어 생산지로서 적합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좋은 물은 필수예요. 맥주의 90% 이상이 물이니까요. 그래서 전통적인 맥주 도시들은 대부분 수질이 좋은 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체코의 필젠, 독일의 미넨, 영국의 버튼온트렌트 등이 대표적이죠. 또한 메가, 혹 등 원재료에 대한 접근성도 중요해요. 독일과 체코처럼 자국 내에서 메가와 홉이 생산되는 지역은 양질의 원료를 쉽게 구할 수 있죠. 특히 독일의 할러타우나 체코의 자테츠 같은 홉산지 근처에는 많은 양조장들이 모여 있어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바로 양조 문화와 전통이에요. 벨기에나 독일처럼 오랜 양조 전통을 가진 나라들은 그 전통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혁신적인 맥주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또한 양조학에 대한 교육과 연구가 잘 이루어지는 곳도 크래프트 비어가 발전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죠. 크래프트 비어의 소비 현황도 살펴볼까요? 전 세계적으로 크래프트 비어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요.
미국의 경우 전체 맥주 시장에서 크래프트 비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13%에 달하고 금액으로는 26%를 차지할 정도로 프리미엄 시장으로 자리 잡았어요. 영국과 호주에서도 각각 8%, 6%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죠. 한국의 경우에는 아직 전체 맥주 시장에서 크래프트 비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2% 미만으로 추정되지만 매년 2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며 빠르게 커지고 있어요.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맥주를 단순한 음료가 아닌 문화로 즐기는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크래프트 비어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답니다. 세계적인 크래프트 비어 브랜드들도 소개해드릴게요. 미국의 시에라 네바다는 크래프트 비어 혁명의 상징 같은 브루어리예요. 1980년 켄 그로스만과 폴 카밀루시가 설립했는데 그들의 페일 에일은 미국식 페일 에일의 기준이 되었죠. 현재는 연간 100만 배럴 이상을 생산하는 크래프트 비어의 거인이 되었어요. 덴마크의 미켈러는 수학교사였던 미켈보그 비에르그소가 2006년에 시작한 양조장인데 그의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맥주들은 전 세계 맥주 애호가들 사이에서 컬트적인 인기를 얻고 있어요. 특히 커피 스타우트와 배럴 에이징 맥주로 유명하죠. 벨기에의 칸티용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람빅이라는 맥주를 만드는 양조장이에요. 야생 효모를 이용한 자연 발효 방식으로 맥주를 만들기 때문에 매 배치마다 맛이 조금씩 달라지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이런 전통적인 방식은 현대 크래프트 비어 양조가들에게도 많은 영감을 주고 있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크래프트 브루어리로는 핸드앤몰트, 더한, 세븐브로이, 제주맥주 등이 있어요. 이들은 각자의 철학과 스타일로 한국 크래프트 비어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죠. 크래프트 비어의 활용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어요. 단순히 마시는 것을 넘어 요리에 활용하는 경우도 많아졌죠. 스타우트를 넣은 스튜, IPA를 활용한 튀김옷, 밀맥주를 넣은 빵 등 맥주의 풍미를 살린 요리가 인기를 끌고 있어요. 또한 맥주와 음식의 페어링도 와인 못지않게 정교해지고 있답니다. 요즘은 비건을 위한 크래프트 비어도 등장했어요. 전통적으로 맥주의 정화 과정에서 어류의 불에로 만든 아이싱글라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식물성 재료로 대체한 비건 친화적인 맥주들이 늘어나고 있죠. 또한 글루텐에 민감한 사람들을 위한 글루텐 프리 맥주도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어요. 재미있는 사실은 크래프트 비어가 지역 경제와 관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미국 포틀랜드, 애쉬빌, 그랜드 래피즈 같은 도시들은 비어시티로 불리며 맥주 관광으로 유명해졌어요. 한국에서도 제주 맥주나 강릉의 버드나무 브루어리처럼 관광과 연계된 양조장들이 늘어나고 있죠. 최근 크래프트 비어 트렌드를 살펴보면 로우 알코올 또는 논알코올 크래프트 비어가 인기를 끌고 있어요.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알코올은 낮지만 풍미는 풍부한 맥주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죠. 또한 사우어 맥주나 과일 맥주처럼 전통적인 맥주 맛에서 벗어난 실험적인 스타일도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요. 또 다른 트렌드는 로컬리티에 대한 강조예요. 마일 제로 맥주라고 해서 원료부터 양조, 소비까지 모든 과정이 한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초지역적 맥주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는 탄소 발자국을 줄이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지속 가능한 소비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죠. 미래의 크래프트 비어는 어떤 모습일까요? 전문가들은 기술과 전통의 융합을 전망하고 있어요. AI를 활용한 레시피 개발이나 발효 과정 모니터링 같은 첨단 기술이 도입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양조법과 잊혀진 맥주 스타일을 재발견하는 움직임도 활발해질 거래요. 또한 환경 문화도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여요. 물 사용량 절감,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 사용, 포장재 재활용 등 친환경적인 양조 방식을 도입하는 브루어리들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에요. 이미 미국의 시에라 네바다나 뉴벨지움 같은 대형 크래프트 브루어리들은 탄소 중립 양조장을 목표로 다양한 환경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답니다. 크래프트 비어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크래프트 비어 운동은 다양성과 지역성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글로벌 기업들이 비슷한 제품으로 시장을 장악하는 시대에 크래프트 비어는 지역의 특색과 양조자의 개성을 담은 다양한 맛으로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즐거움을 주고 있죠. 또한 크래프트 비어는 장인 정신의 중요성을 일깨워줘요. 대량 생산되는 제품보다 정성과 철학이 담긴 제품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소비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죠. 이는 비단 맥주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크래프트 비어는 협력과 커뮤니티의 힘을 보여줍니다. 대형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 소규모 양조장들은 서로 지식을 공유하고 협업하는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콜라보레이션 브루라고 해서 서로 다른 양조장이 함께 맥주를 만드는 경우도 많죠.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 전체 시장을 키워나가는 모습은 다른 산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은 크래프트 비어의 세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그냥 술이 아니라 문화이자 예술인 크래프트 비어. 이제 맥주를 고를 때 단순히 가격이나 알코올 도수만 보지 말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와 철학도 한번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번에 크래프트 비어를 마실 때는 그저 목을 축이는 것이 아니라 양조자의 열정과 장인 정신을 한 모금씩 음미해보세요. 그리고 맥주 한 잔에 담긴 무한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투더리군 TV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